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시원하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제 조금은 도톰한 이불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이맘때면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오빠만 3명이 있는 막내딸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오빠들의 애정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남매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랬는지 오빠들이 우리 막내, 우리 예쁜 막내 이리와 하며 사이좋게 자랐습니다.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자매들끼리만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오빠들이 저를 아무리 챙겨줬어도 오빠들은 예쁜 카페나 쇼핑은 함께 가주지 않았거든요. 나 어제 언니랑 옆 동네 새로 생긴 카페 갔다 왔다. 정말? 어땠어? 거기 정말 예뻐? 이것 봐. 어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야. 진짜 예쁘지?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와. 나도 가고 싶다. 은주 너도 오빠들이랑 가면 되지 않아? 맞아. 은주 너는 오빠들이 너 뭐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잖아. 우리 오빠는 말만 하면 꺼지라고 하는데. 오빠들은 대학생이라 바쁘고 셋째 오빠는 고3이라 건들면 안 돼.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나랑 같이 가자. 내 여동생이랑 같이 가도 괜찮지? 응, 완전 좋아. 이렇게 주말에 여동생이나 언니와 함께 쇼핑하고 같이 놀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서 엄마에게 여동생을 낳아달라고 칭얼거리기도 했었죠. 엄마, 나도 여동생 갖고 싶어. 여동생 만들어줘. 여동생은 은주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왜? 나는 오빠들도 좋지만 언니나 여동생이 더 좋단 말이야. 그럼 언니라도 만들어줘. 언니 만들어주는 건 더 안 되지. 다 안 된대. 그렇게 커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여동생을 원한다고 칭얼거리기 일쑤였던 저에게 남편과 결혼한 동시에 예쁜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형제관계는 남동생 1명, 그러니까 서방님만 있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서방님이 먼저 결혼해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예쁘고 귀여운 동서가 절 맞아줬었거든요. 동서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대뜸 손부터 잡고 우리 형님 동서 하지 말고 언니 동생 하자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동서, 저 결혼하면 형님 동서 하지 말고 언니 동생 하며 지내요. 나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요. 좋아요, 형님. 아니, 언니. 저보다 5살 어렸던 동서는 1년 먼저 결혼한 결혼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잘 맞았던 저와 동서는 시댁에 일이 없어도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지냈죠. 하지만 저와 동서의 사이를 방해하는 빌런이 있었으니 누군지 예상할 수 있으시죠?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둘째야, 이게 뭐니? 내가 수저 놓을 때 수저 받침대 꼭 사용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제가 할게요. 동서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뭘 뭐라고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매번 잘못하고 실수하잖아. 그리고 어디 윗사람 보고 언니라고 그래 버릇없이.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깍듯이 불러야지. 죄송합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사이좋게 친자매처럼 지내면 어머님도 보기 좋고 좋잖아요. 다른 집은 며느리들끼리 싸워서 일 있을 때 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만다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머님. 그리고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랑 동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진짜.
둘째, 얼른 가서 밥 퍼와. 첫째는 이리 와서 앉아서 먹자꾸나. 어머님, 저도 동서랑 같이 밥이랑 국 퍼서 갈게요. 에휴, 저렇게 착해서 이 세상 대체 어떻게 살려고. 아들, 네 부인한테 잘해. 엄마,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해줘요. 아, 왜 매번 우리 아내만 구박해? 이거 봐라. 네 형수가 엄마 생일이라고 사온 선물 좀 봐. 네 아내는 내 생일 때 언제 이런 선물 한번 해준 적이 있냐? 제가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아, 너 쓸 돈도 없는데 나한테까지 보내니까 매번 쪼달리는 거야. 저게 돈이라도 잘 벌든가. 아니면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너까지 이렇게 힘들 일 없을 텐데. 자고로 남자는 여자가 내조를 잘해줘야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둘째 이건 거지랑 결혼했으니 친구들 만날 때도 기가 안 살 거 아냐. 아, 엄마, 그렇지 않다니까. 네 형 봐라. 형수 만나서 사업 더 잘 되고 있잖아. 나도 얼마 전에 승진했잖아. 물새가 없는 것. 그래도 지 마누라라고 지금 엄마 앞에서 네 아내 편드는 거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저와 달리 동서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결혼 반대도 심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서방님께서 동서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줬다고 동서가 얘기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이런 동서가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매번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고 잔소리 폭탄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둘째, 생일이라며. 이거 가져가라. 우와,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동서 너무 좋겠다. 어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장 섰는데 거기서 싸게 팔길래 둘째 생각나서 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입을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위해 사오신 선물은 그냥 봐도 싸구려인 티셔츠였거든요. 지난달 제 생일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케이크와 예쁜 원피스를 사주셨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점점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첫째 결혼하고 맞는 첫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우리 예쁜 첫째 생일 선물이지. 이거 어제 명품관 갔다가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 예쁘게 입고 다녀. 그리고 이 케이크도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 자기 생각해서. 우리 첫째 아가가 그렇게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한다며? 그래서 며칠 전에 좋은 딸기가 선물로 들어와 한번 만들어 봤다. 먹어봐라. 우와, 정말 달콤하고 맛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 정말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복덩이 첫째 생일 축하해.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그 자리엔 동서도 함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서를 차별하시니 저는 시댁에 올 때마다 점점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동서 생일인데 이제 케이크에 촛불 끄고 저희 노래 부를까요? 귀찮게 그런 걸 못하러 하니? 내가 저렇게 선물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에이, 어머니, 그래도 1년 만에 돌아온 동서 생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케이크도 사오는걸요? 제가 사온 케이크를 손으로 툭 밀어 떨어뜨리신 어머님은 동서 생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둘째는 가서 식혜나 마저 만들고 있어. 첫째는 나랑 백화점이나 다녀오자꾸나. 어머님, 동서도 같이 가야죠. 이게 말끝마다 동서.
너는 나보다 제가 더 중요하니? 어머님, 저도 동서도 어머님의 똑같은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동서는 저보다 결혼도 먼저 해서 어머님을 더 먼저 모셨는데 매번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 너무 불편해요.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거는 제가 동서보다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서가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 어머님 용돈도 매달 챙겨드리고 동서도 가까이 살면서 어머님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와서 어머님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내 근처에 살면 좀 좋니? 쟤는 창피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해. 너처럼 명품 가방이 있길라니 기품이 흐르니 쓸데가 전혀 없어. 어디서 저런 걸 아내라고 데려와서는. 둘째 아들놈도 눈이 삐었어. 분명 걔도 후회하고 있을 거다. 내가 머리가 잠깐 어떻게 돼서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어머님, 동서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너도 생각해봐라. 너랑 둘째랑 레벨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너는 대학도 나왔고 거기에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내 친구들도 다 너 같은 며느리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쟤는 직업이 있기래 뭐 그렇다고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꾸밀 줄도 몰라서 매번 저렇게 꼬질꼬질하게 시댁에 오는데 내가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면 저런 꼴로 시댁을 오냐고. 어머님, 저건 꼬질꼬질한 게 아니라 그냥 수수한 거예요. 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라고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동서 케이크에 불 붙이고 같이 노래 불러요. 네? 저도 처음엔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동서를 달래서 가족 모두 기분 좋게 보내길 원했지만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제 저까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왔다. 아유, 내가 이것들을 그냥.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 있었다. 오늘 모임 갔더니 정작 그 기집애가 며느리들이 돈 모아서 사줬다고 2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왔더라. 나는 며느리가 둘인데도 그런 가방 하나 못 얻고 아주 처지가 불쌍해 죽겠어. 이젠 너까지 둘째한테 물들어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니? 어? 어머님, 그거 예쁘지도 않은 가방이잖아요. 그냥 가격만 비싸고. 거지가 그런 가방 구경도 못 해본 주제에 니깎게 그게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 어? 본 적 있어? 직접 본 적 있으면 그것보다 더 예쁘고 비싸고 좋은 가방 어디 한번 사와서 나한테 줘보든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는 게 무슨 보는 눈이 있다고 예쁘다 안 예쁘다를 평가해. 응? 당장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고 와. 더러운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아, 그리고 첫째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번에 사돈한테 다이아 반지 사줬다면서 나는 왜 안 해주니? 어? 네 엄마만 엄마고 난 시엄이다 이거냐? 제가 어머님 생신 때 목걸이 해드렸잖아요. 이번엔 저희 엄마 생신이라 제가 선물해드린 거예요. 제가 어머님 생신 돌아오면 또 좋은 거 해드릴게요. 네? 아휴, 며느리라고 어디서 저런 것들이 들어와서는 하나는 거지고 하나는 치애미밖에 모르고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 이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에게 노골적으로 비싼 명품 가방이나 주얼리를 사서 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돈과 과시욕은 가끔 엄청난 참사를 부르기도 했어요.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동서와 급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이 어르신 며느리세요? 네, 저희가 며느리인데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난 그냥 예뻐서 집은 것뿐이라고.
이것 보세요, 어머님.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요? 저희 어머님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요 앞에 있는 마트 문구 코너에서 이 어르신이 훔친 물건이에요. 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님? 아니, 내가 무슨 보석을 훔친 것도 아니고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을 잡아 잡기를. 뭐 얼만데? 내가 다 보상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니까 1,000원짜리 엽서 조각이면 어쨌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계산도 하지 않고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게. 넌 자존심도 없니? 네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산도 안 하시고 이걸 이렇게 가방에 숨겨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빨리 사과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우습냐? 왜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도둑질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분이 세일 스티커를 다른 물건에 붙여서 계산하려다가 걸렸다고요. 어머님, 이게 다 진짜예요? 그런 싸구려 물건을 파는 주제에 태도하는 가격을 붙여놨잖아.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은 이 가격에 맞는 것 같아서 바꿔주고 온 거다. 정말 시어머니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함을 장착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배상해드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너 지금 경찰 앞에서 돈만 타고 자랑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도둑질을 하신 거라고요. 돈도 있으신 분이 점잖지 않게 왜 그러세요, 대체? 저희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좀 아프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우리 마트 오지 마세요. 희한한 사람을 다 보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물건값 전부 얼마인가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마무리하고 시댁으로 돌아온 저와 동서는 기가 빨려 거실에 들어눕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그러지도 못하고 거실에 무릎 꿇고 앉아야만 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둘이 짜고 나를 망신주고 있어? 뭐? 내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너 말 다 했어? 두벽도 병이에요, 어머님. 그거 고치지 않으시면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다고요. 맞아요. 저희가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네가 주는 용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도둑질을 했다. 됐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도둑질은 너무 하셨어요, 어머님. 다행히 그분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좋게 넘어갔지. 안 그랬으면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시끄러워. 너희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언제 제대로 사준 적이 있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어머님,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물방울 다이아몬드나 장인의 명품 가방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있다고 해도 저희한테까지 차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가 장인의 가방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의 값을 하는 것들을 사드렸잖아요. 그런 싸구려는 필요 없다고 내가 말했지. 그리고 너희들은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어. 이것들이 지들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애도 안 낳겠다는 거냐? 그래? 다른 친구들은 벌써 할머니 소리 듣고 손주 녀석들 재롱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데 나는 그런 손주도 없어. 그렇다고 며느리들이 좋은 걸 사주는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그렇게 돈에 환장해 저와 동서를 들들 볶았던 시어머니.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같이 갈 곳이 있다고 찾아갔는데
거긴 동선의 집이었어요. 동선의 사람들 다 들으라고 문을 두드리신 어머님은 동선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펼쳐진 상을 뒤엎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세요? 얘야, 꿀에 사돈 어른 제사라고? 그래도 고기도 올려놓고 모양새는 갖췄네? 참나, 거지 주제에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사니? 너희 같은 거지한텐 이런 고기 올린 제사상도 사치야. 저기 앞에 있는 과일 가게 가서 상품가치 없는 것들 주워다가 올리지 그러니? 그게 네 형편에도 딱 맞을 것 같은데. 밑도 끝도 없이 동서 어머님의 제사상을 뒤엎은 시어머니는 동서 앞에서 어머님을 비하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동서는 결국 서방님과 이혼을 했습니다. 잘했어, 동서. 이런 집안하고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아. 형님도 저 때문에 아주버님하고 사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저는 동서가 이혼한 후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야. 그렇게 돈에 미친 시어머니를 보고 자기 엄마라고 무조건 잘하라고 하고 그게 말이 되니? 자식된 도리로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딱 잘라 말해야지. 거기다 어머님이 남편 기 살려주라고 해서 사업에 들인 돈이 얼만데. 그 돈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형님,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매번 미안해. 동서, 정말 잘 결정한 거야. 서방님도 어머님한테 물들어서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아니, 본인이 그런 직장 다닌 거 동서 때문이야? 서방님이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그런 일 하는 거지. 그걸 왜 동서 탓을 하고 있어? 아주 모자가 쌍으로 뻔뻔하다니까. 이미 헤어졌으니까 이 집안 사람들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원래 미안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알았지?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 동서. 많이 먹고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들어가자. 좋아요, 형님. 그렇게 동서와 헤어진 다음 날 전 직원들과 회식에 있어 술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장은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현희 씨 아시죠? 네, 우리 동서인데. 누구세요? 동서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 지금 이현희 씨가 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화 통화한 분이 장은주 씨라 연락드렸어요. 지금 신촌에 있는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동서가 크게 사고를 당한 것 같아서 먼저 갈게요. 내가 계산하고 갈 테니까 마저 맛있게 먹고 들어가요. 사장님, 대리기사 좀 불러주세요.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우리 동서한테만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동서가 그저 무사하기를, 수술을 받고 있다면 무사히 수술이 끝나길, 동서의 생명에 지장이 없길 빌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신촌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 했는데 대리기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는 겁니다. 기사님, 신촌에 있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강다리를 건너면 어떡해요. 빨리 차 돌려주세요. 사모님, 이현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동서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잠깐만, 누구세요? 대리기사님 아니세요? 저는 이현희님께서 장은주님을 모시고 오라는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현희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동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동서가 다친 게 아니에요? 저도 자세한 얘기는 모릅니다. 그저 안전하게 장은주님을 모셔오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기사님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차를 몰았고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받지 않았어요. 동서가 다친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니,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이람? 동서는 왜 또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고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해서 바깥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기사님이 저를 데리고 온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님께서 영면하신 곳이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여기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요? 이 시간에요?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어서 올라가 보세요. 정말 동서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위에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 뒤에 계실 겁니다. 기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사람 인형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계신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동서를 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동서! 언니, 쉿! 무슨 일이야? 동서는 대답은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동서가 가리킨 곳은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를 모신 곳이었고 그 앞에 어딘가 익숙한 인형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바로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동생인 서방님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 엄마 모신 곳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손에 뭘 들고 있는지 잘 보세요. 뭐야, 삽이잖아. 설마 저 미친 인간들이... 아직 조금만 기다리세요, 형님.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설마 땅을 파내려는 건 아니겠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을 시작으로 3명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형, 확실해? 그렇다니까.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어.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 유품도 같이 묻었다고. 그런데 그 유품이 그냥 옷이거나 평소에 아꼈던 물건일 수도 있잖아. 그냥 옷도 다 명품일 텐데요. 그리고 큰형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평소에 즐겨 착용하시던 액세서리도 전부 묻혀있다고 했어요. 집사람이랑 처음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나 정말 놀랐다니까. 반지며 귀걸이며 목걸이 전부 다이아에 찾아뵐 때마다 번쩍번쩍 보석을 얼마나 걸고 계시던지. 진짜 눈이 머는 줄 알았어. 저와 동서는 일단 문자로 112에 신고부터 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한 상태고 꽤 깊숙하게 묻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땅을 파야 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저 미친 인간들 금방 잡을게요. 나도 엄마 말 듣고 연희랑 그냥 결혼하지 말걸. 그것 봐. 내가 그렇게 뜯어말렸는데도. 뭐? 내 마지막 사랑은 연희밖에 없어? 그러면서 탄식투쟁을 해? 미친놈이 진짜. 그래도 어쨌든 이혼했으니 됐지. 애도 없어서 양육권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양육비 때문에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 그때 솔직히 재수씨가 마음 먹고 소송 걸었으면 너 빼도 박도 못하고 위자료 줘야 했을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가 왜 그딴 애한테 위자료를 줘? 너 진짜 미쳤어? 우리가 걔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그때도 우리 재수씨 어머님 산소 팥대가 걸렸었잖아. 재수씨가 봐주지 않고 만약에 신고했어봐. 우리 지금 교도소에 있을걸? 걔는 겁 많아서 그럴 깜냥도 안 돼. 그리고 팠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게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팥덤료 그대로 묻어줬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엄마? 그거 그래도 꿀에 땅은 좀 있었나 보더라. 그렇게 좋은 터에 치엄마 모시고 땅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 이혼하기 전에 네 앞으로 좀 명의 이전하라고 할 걸 그랬어. 엄마, 거기 도로가 날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도 아닌데. 그런 땅 가지고 있어서 뭐해요. 세금만 더 내지. 그들이 저렇게 개소리를 짓거리는 걸 계속 듣고만 있어야 하다니. 너무 분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인간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동서,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수목장한 곳에 찾아올 거 어떻게 알게 됐어? 지난달에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 무덤을 파헤쳤어요. 혹시 뭐 귀한 거 비싼 거 숨겨둔 건 아닐까 해서 봤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 무덤에 금은보화가 있든 뭐가 있든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당신들 도굴꾼이냐 막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기 CCTV도 없는데 우리가 있는지 증거 만들 수 있냐. 우린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그냥 끝이다. 너 험한 일 당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땐 너무 무섭고 정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서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분하잖아요. 조용히 계시던 우리 엄마는 그게 무슨 봉변이에요. 우리 엄마 제사상에 그 난리친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 영면하신 것까지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 참을 수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끌려가든 뭐라든 그냥은 못 보내겠어서 급하게 쫓아갔더니 아주버님이 형님 어머님 수목장한 것도 파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을 시켜 여기를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들이 나타난 거죠. 저는 동서의 준비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긴 CCTV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그들의 만행을 잘 촬영하고 있잖아요. 절대 봐주지 않는단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탄성이 터졌습니다. 형, 이것 좀 봐. 대박. 완전 이거 보물상자잖아. 여우 같은 것. 아유, 치엄마 살아있을 때도 차별하더니 아주 죽을 땐 더했네. 사돈어른, 이런 건 죽은 사람이 할 게 아니라 산 사람이 해야 더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땅에 묻어서 썩히면 뭐하니? 어때 아들아? 엄마한테 잘 어울리지? 역시 우리 엄마 소화 못하시는 게 없지. 이거 다이아잖아. 이렇게 큰 다이아도 있어?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다 산 거야? 혹시 밀수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보석을 잔뜩 샀대? 형, 형수님 진짜 찐 부잣집 딸이었네. 그런데 지금 별거하고 있고 이 돈들 아쉬워서 어떡해? 조용히 해 이것들아. 얼른 챙기기나 해. 붓기도 많이 묻었네. 아니 이런 귀한 걸 여기에 이렇게 묻을 때 아깝지도 않았나 얘는? 형, 형수님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집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지? 형, 우리 나중에 형수님 집도 한번 가볼래? 형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럴까? 야, 미친 인간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저는 동서와 함께 그들을 향해 달려갔고 도망치지 못하게 발로 걷어차 모두 넘어뜨렸습니다. 미친 인간들이 돈에 단단히 미친 건 알았지만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네. 지금 우리 엄마 묘 앞에서 무슨 짓들이야. 손에 잡은 거 당장 내려놔라. 어딜 숨겨? 야 장은주, 넌 어차피 너네 집에도 이런 거 많잖아. 우리 엄마가 다이아 반지 하나 사달라고 할 땐 돈 없다고 안 해주더니
여기 다 숨겨놓고 있었네. 장모님, 아주 죽어서도 블링블링해서 좋으시겠습니다. 너 말 다 했냐? 원래 효도는 셀프야. 네 엄마 네가 모셔야지 왜 우리들이 니네 엄마까지 돌봐야 하는데. 이거 말하는 꼬라지 봐라.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해? 동서는 서방님을 잡아뜨려 구멍 안으로 던져버린 동시에 시어머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잡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이런 곳에서 다 뵙고 정말 유감이네요. 당신 미쳤어? 당장 나 안 꺼내? 당장 꺼내! 당신도 그렇게 금은보화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그 안에 많을 거 아니야. 실컷 만져봐. 당분간 바깥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저는 이혼하고 형님은 별거 중이라 삼시세끼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주는 곳에 가고 싶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교도소 들어가면 무료 세금으로 꼬박꼬박 밥 챙겨주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밥 줘, 운동도 시켜줘, 심심하지 말라고 일도 하게 해줘. 요즘은 책도 마음껏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벌어도 그렇게 알아서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더 빨리 교도소로 보내드렸을 텐데.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구나. 동서, 그것들 도망 못 가게 잘 잡고 있어. 네, 형님. 걱정 마세요.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힘으로 못 이길 줄 알아? 어? 저는 위협적으로 나오는 남편을 있는 힘껏 발로 차버렸고 남편은 그 길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굴러가며 어디에 부딪혔는지 퍽소리도 함께 나더군요. 그거 참 쌤통이다. 아, 장지, 너 정말 죽고 싶냐? 너 내가 치료비랑 위자료 아주 제대로 받아낼 줄 알아. 개소리는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서방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서방님께서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어하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더 빨리 모시고 왔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깜깜한 밤에 오셨어요? 얼굴도 안 보이게. 맨날 내보일 건 얼굴밖에 없다고 했으면서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얼굴을 보여드려야죠. 야, 우리 엄마한테 똑똑히 인사 제대로 드려라. 아, 아파. 아, 이거 안 놔. 저는 지들이 판 구멍에 빠진 서방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고 서방님은 이거 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동서에게 맡기고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도망 못 가게 제대로 잡아야죠. 남편 어딨어? 어머, 여기 이러고 있네.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도망도 못 가고 이러고 있을까? 어머, 다리를 다친 거야? 그래? 아파. 아, 누르지 마.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다친 와중에도 우리 엄마 다이아 반지는 손에 꽉 쥐고 있더군요. 정말 이런 속물스러운 인간이 좋다고 결혼을 했다니. 제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당신도 그렇게 밥돌이처럼 허구한 날 밥 타령만 했는데 돈도 못 벌어온 주제, 그렇지? 당신도 서방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나라에서 주는 밥 먹으러 가. 멀리 안 나갈게. 내가 이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경찰입니다. 저 괜찮으십니까? 여기 도굴꾼 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저 산에서 저를 밀었어요. 이거 다친 거 안 보이세요? 자, 일단 119부터 부르고 무슨 일이십니까? 저 위에 이 사람 말고 도굴꾼이 2명이나 더 있어요. 빨리 올라가 주세요. 너 분명 나한테 이런 거 후회할 거야. 저렇게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다니 붙잡혀가는 주제에 유치하지만 지기 싫어. 저도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후회는 개뿔.
너 같은 놈한테 반해서 결혼한 거 자체가 후회야. 저는 남편이 실려가는 걸 보고 얼른 엄마가 계신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상황은 제가 내려오기 전보다 더 개판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혀가는 서방님과 시어머니 역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동서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아유, 여기 상처난 거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만 잡아가요? 왜? 너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야.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졌으면 그만큼 나눴을 줄도 알아야지. 욕심만 많으면 나중에 탈난다고요. 저들이 끌려가면 뭐라고 하든 말든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엄마가 잠드신 곳이 엉망으로 변한 걸 보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너무 미안해. 엄마 편히 쉬지도 못하게 하고. 나 정말 못난 딸이지. 정말 미안해. 형님, 얼른 집에 연락하세요. 이거 어떻게 형님 혼자 다 수습해요. 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라고 해요. 형님의 동서예요. 형님이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오늘 하루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셨죠? 제가 형님 도와서 어머님 다시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나요. 동서의 말이 어찌나 가슴에 사무치던지 그 밤에 놀라 달려온 아버지와 오빠들 그리고 이곳 관계자분들이 나와 어머니가 잠드신 곳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족과 동서가 아니었다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은주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 응? 그래, 은주야. 하늘에 있는 네 엄마도 널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상심하지 마라. 내 이것들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면서 윤 변호사님한테 다 연락했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엄마 이런 수모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난 그냥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고 매일 착용했던 것들과 계속 함께하길 바래서 이렇게 함께 묻은 건데. 저렇게 미친 인간들인 줄 알았으면 진짜 기혼하고 같이 살지 말 걸 그랬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저런 것도 인간이야? 어? 지들이 뭔데 우리 엄마 편히 쉬지도 못하게 괴롭혀. 왜? 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똑같이 괴롭게 할 거야. 죽어서도 역시 똑같이 편히 쉬지 못하게 할 거라고. 형님까지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저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저들은 교양도 없고 상도덕도 없고 살면서 해선 안 되는 일들도 모르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악하게 복수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법대로 저 사람들 벌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형님. 동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나 동서 아니었으면 이런 일 생기는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당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름이 연희라고 했죠? 연희 씨 덕분에 우리 집사람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형님한테 받은 게 훨씬 많은데요. 저야말로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이에요. 너무 이렇게 감사 인사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엄마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연희 씨 아니었으면 저희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맞아, 동서.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나 정말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 그렇게 잘 정리하고 그들을 분묘 발굴죄로 고소하고 세 사람은 징역 1년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 남편과 이혼 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한테 당한 게 많다며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저 역시 쉽게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꼴 보기 싫은 얼굴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당신 쿨톤이었네. 파란 죄수복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살 때 파란 계열 옷 좀 많이 사줄 걸 그랬네. 조용히 안 해? 큰 소리 치지 마. 독방에 가고 싶지 않으면. 이젠 교도관들한테까지 뇌물 먹였냐? 모든 게 다 네 뜻대로 되니까 여기 교도소도 네 맘대로 될 것 같냐? 하긴 돈이 좋긴 좋더라. 당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투자를 하니 사업도 잘 되고 당신이 하던 그 의류 사업은 고객들이 사이즈가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컴플레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던데. 내가 거기에 투자한 돈 잊지 않았겠지? 나 그것도 다 회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이혼에 합의란 없어. 바라던 바야. 당신이랑 서방님이랑 그 잘난 당신 엄마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내가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 비아냥거리지 마. 많이 가졌으면 사람이 베풀 줄도 알아야지. 욕심쟁이처럼 그렇게 혼자 다 차지하면 쓰나. 어렸을 때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안 배웠어? 당연히 배웠지. 당신이야말로 못 배웠으니까 이런 짓이나 하고 사는 거지. 당신 경영학과 나온 것도 다 거짓말이던데.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장으로 대체 몇 명을 속인 거야? 불법 분묘 발굴도 모자라서 문서 위조까지 하고 다녔어? 내가 당신 학교에 아는 사람도 없었을까 봐. 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당신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 대학교 당신과 같은 학과 출신 친구들이 몇 명인데 왜 이걸 진작 확인하지 못했지? 과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입학한 기록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 엄마랑 당신 그리고 당신 동생은 인생 전체가 다 거짓말이야. 그저 돈만 하는 아주 천박한 것들이라고. 내가 이런 인간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지. 당신 생각해봐.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 집안 사람들한테 못한 게 뭐야?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그리고 당신의 잘난 엄마 어디 모임 갈 때마다 옷 사줘, 가방 사줘. 아주 한번 해주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탁하더라.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리고 나만 괴롭혔어? 동서까지 괴롭혔잖아. 본인들이 그렇게 거짓 속에서 살다가 없어도 당당하고 당찬 동서 보니까 괜히 찔리고 부끄러워서 더 괴롭힌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 한번 이길 때까지 소송 걸어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무서운 건 당신이겠지. 이제 시작이야. 당신 집안 사람들 그 더러운 가면 아주 속속들이 내가 다 벗겨낼 거니까. 알았어? 내가 뭐 무서워할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우린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쳤지만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졌고 결국 큰 금액의 위자료를 뱉어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런 돈 없다고 위자료 못 준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주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기 전에 이런 남편과 진작 헤어졌어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엄마를 보러 가면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런 저를 바로 옆에서 가장 많이 위로해주는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형님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계속 보이면 어머님도 속상하실 거예요. 네? 형님 웃으면 정말 예쁜데 예쁜 얼굴 어머님 보여드려야죠. 응? 김치 치즈 스마일. 형님 웃었다. 이것 봐요. 형님 웃으니까 이렇게 예쁘잖아요. 나 정말 동서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고마워. 저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저야말로 제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형님. 정말 그지 같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동서를 만날 수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좋아. 저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그 다음엔 좋은 일이 오는 것 같아요. 매번 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와 동서는 몇 년 동안 시댁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지만 대신 서로를 얻어서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와 동서는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떤 친자매 못지않게 우애를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 사연 역시 동서가 먼저 추천해줘서 보낼 수 있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얘기를 속 시원하게 풀고 싶었거든요. 저와 동서의 사연을 들으며 같이 화내주시고 또 공감해주시고 저희를 위로해주셨으리라 생각해요. 생각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동서 사이처럼 평생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옆에 꼭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애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한 고백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과 관련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향해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라왔던 데다가 예술가이신 친정어머니의 기질을 물려받은 덕분에 낭만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 생활을 그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달콤하고 로맨틱한 것이라고만 상상해 왔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과 그로 인한 해괴망측한 사건을 직접 몸소 겪게 되고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셨던 사연과 같은 이야기들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게 되었던 거고요. 이래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가 봐요. 대체 어떤 사건을 겪었기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태어나 보니 아주 큰 부잣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정말로 그랬어요. 제 친정이 어느 정도의 부잣집이었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큰 부자들은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대대로 지역을 주름잡는 지방 터줏대감들이 정말 알토란 같은 큰 부자들이다 하는 이야기 말이에요. 제 친정이 바로 그런 알토란 같은 지방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을 바탕으로 지금의 건설 회사를 일구어내셨어요. 일반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업계에선 건실하기로 이름난 회사이기에
제 친정 아버지께선 중견기업 회장님도 부럽지 않을 정도죠. 반면 제 친정 어머니께선 대대로 서울 토박이이자 화가를 꿈꾸는 미술학도셨다고 해요. 거친 공사 인부들 틈바구니에서 지내던 아버지께선 자신과는 다르게 낭만적이고 예술가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에 한눈에 반하셨대요.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선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미술관을 운영하는 미술관 원장님이 되셨죠. 또한 제가 이처럼 친정의 재력에 대해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친정은 소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진 못된 부잣집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 부자들 중 보기 드물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부잣집이에요.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선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 기부금은 결식 아동들부터 가난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참으로 폭넓고 뜻깊게 사용되었고요. 비단 금전적 기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선 틈틈이 직접 봉사활동을 다니시기도 했어요. 지금에서야 제 친정 부모님의 선행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릴 땐 부모님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적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왜 엄한 남들에게 퍼다가 주는지, 엄마랑 아빠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하는 내 손을 이끌고 왜 봉사활동을 다니시는지,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저로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께서 또 제 손을 이끌고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떠나시던 주말이었죠.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갈 거면 엄마랑 아빠 둘이서만 가세요. 봉사활동이 왜 그렇게 싫은지 물어봐도 될까? 엄마랑 아빠는 참 즐겁고 행복한데 말이야. 나도 다른 애들처럼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꾸 주말마다 억지로 날 끌고 다니니까 애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서 자기들이랑 안 놀아주는 거라면서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 희진이 속이 많이 상했었겠구나. 전 그러면 앞으로는 봉사활동 따라다니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엄마가 우리 희진이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오늘 딱 하루만 같이 가보면 어떨까? 알려주고 싶은 거요? 그게 뭔데요? 세상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풍요로운 마음이 바로 그렇단다. 희진이도 한번 생각해 보렴. 매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옷은 금방 질리고 맛있는 음식도 맨날 먹으면 금방 물려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달라. 진짜 행복이란 아무리 누리고 또 누려도 질리거나 물리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할 수 있단다. 그럼 그 행복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어디 가서 사요? 그런 거 파는 가게는 없는데. 엄마 말이 바로 그거야. 행복이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통해서 스스로 발견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그 행복을 우리 희진이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고 싶어. 물론 지금은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뜻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제가 뭘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일단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깨우침은 제 또래 어느 남자아이의 선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봉사활동을 마친 제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의 차에 오르려는 순간 한 남자아이가 급하게 다가와선 저에게 초코파이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아이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초코파이를 내밀며 세상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를 제게 지어주었고, 저는 그 아이의 초코파이를 받아들며 마음 한켠에 일렁이는 뜨거운 파도를 느꼈어요. 초코파이 그거 전 집에 가면 방에 쌓아두고 먹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에겐 그 초코파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식거리의 전부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전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너에겐 무엇보다 소중할 초코파이를 받을 만큼 내가 오늘 대단한 일을 한 건가 싶은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녀석의 한마디가 절 행복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많이 고마웠어. 찾아와줘서 고마웠고 같이 놀아줘서 너무 재미있었어. 덕분에 오늘이 내가 태어난 이후로 제일 행복한 날이 된 것 같아. 나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우리 또 보자. 내 작은 발걸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영원히 잊지 않을 하루가 된다는 것. 그 말에 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의 행복이란 바로 그런 거였더라고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전 친정 부모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어른이 꼭 되어야겠다며 다짐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그 다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술가가 되고 싶은 고아원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고아원 봉사활동으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무렵엔 한창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던 회계사 꿈나무였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오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치른다는 게 제 생각처럼 행복한 과정만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아주 격렬한 결혼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 결혼 반대는 바로 미안하지만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결혼은 안 되는 결혼이니 더는 아무 말 말고 내 아들을 놓아주었으면 좋겠다. 외람되지만 어머님께서 절 반대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한번 고쳐볼게요. 에휴, 세상엔 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야. 더군다나 내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네가 노력한다고 고쳐질 수가 있겠니? 안 그래? 어머님, 혹시 양가의 경제적 격차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그래, 맞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듣자니 자네 본가가 으리으리한 부잣집이라면서. 그런 귀한 집 여식이 우리처럼 어려운 집에 시집을 오면 너희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고로 송충이는 송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는 법이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함께 살아가는 본가 식구들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고. 아닌 말로다가 살면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 불거져 봐라. 너희 부모님 입에서 가난한 사이 깎아내리는 말 나오고 결혼 잘못 시켰단 소리 뻔히 나올 텐데, 나도 그런 결혼 시켜서 내 아들 업신여김 당하면서 사는 꼴 난 못 본다. 그런 점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돈 가지고 사람 없인 여기실 분들이 절대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장담합니다. 글쎄,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 한들 난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지금도 봐라.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내미처럼 행동하고 있잖니.
결혼이라는 게 원래가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너 같은 부잣집 딸내미는 우리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안에 시집 와봤자 얼마 당연히 버티지도 못할 거고 오래지 않아 우리 아들 원망이 나면서 살 게 뻔하다고. 그러니 이만 물러가서 너한테 맞는 사람 찾아. 네, 맞습니다. 결혼 반대를 당한 쪽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남편의 집이 정말이지 찢어질 듯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양가가 거주하는 집부터가 격차가 너무나도 확연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마당에 저택이 딸린 거택에 사는데 반해 시댁은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모든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또한 시아버님께선 공사일을 다니시고 시어머니께선 참모일을 다녀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빚도 좀 있어.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아버지께서 다단계에 손을 대셨다가 그만 크게 말아먹는 바람에. 다단계까지 하셨었어? 그래도 아버님 인상은 성실하게 사시는 분 같던데 어쩌다가 그런 일에 손대게 되셨대. 그게 다 가난 때문이지 뭐. 넌 잘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게 없이 사는 사람에겐 엄청 더럽고 치사한 거거든. 우리 부모님도 돈 때문에 업신여긴 무지하게 많이 당하면서 사셨어. 그러다가 결국 다단계까지 손대게 되셨던 거야. 어떻게든 집안 일으켜보겠다는 악에 바친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내가 부잣집 딸이라니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어. 사돈한테까지 업신여김 당할까 봐서. 그리고 재훈이 알지? 내 남동생. 부모님이 걔 대학도 못 보내주셨어. 학자금 대출 이자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놈은 또 아르바이트로 자기 밥벌이나 겨우 하는 주제에 10살씩이나 많은 여자랑 그것도 결혼도 전에 애까지 낳아서 들어와 버렸지 뭐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더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는 눈치더라고. 이리저리 복잡하게 꼬인 집안에 부잣집 딸내미 함부로 받아주었다가 서로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엄마대로 부자 사돈 눈치 보면서 살 걱정이고 아버진 그나마 대학까지 보내놓은 맏아들이 부잣집이랑 결혼 잘못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혼남 꼬리표나 달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고. 그나마 우리 집에선 내가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래서 회계사가 되려는 거야? 우리 집에선 내가 유일한 희망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내 결혼을 함부로 시킬 수가 없는 거지. 결혼이라는 게 서로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세상 원래 그렇지 뭐. 이제 어쩔 생각이야? 그래도 난 아직은 사랑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심지를 켜고 반대하는데 어쩌려고. 어떻게든 허락받아야지. 우리 부모님 돈 때문에 사람 업신여길 분 절대로 아니거든. 오히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치신 분이지. 그니까 일단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시부모님 설득해 볼게. 그렇게 호언장담은 했지만 솔직히 저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쌓이고 쌓인 가난에 대한 원망과 부자들에 대한 불신을 하루아침에 불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오래지 않아 결혼 승낙의 기회가 아주 뜻밖의 계기로 인해 찾아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상처를 달래드리고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 복잡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늦은 밤중에 시어머니로부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자고 있었니? 아니요, 어머님. 그냥 이래저래 뒤척거리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어쩐 일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내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참
염치가 없지만서도 당장 급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엔 없어서 혹시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니? 여기 병원 응급실이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제가 대충 겉옷만 거치고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동서와 병석에 누워 계신 동서의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 제 시동생과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애를 낳아서 들어왔다던 바로 그 10살 연상의 동서 말이에요. 그때 동서는 돈 걱정 말고 치료받으라는 말만 반복했고 동서의 아버지는 병원비가 한두 푼 하느냐며 치료를 거절하셨죠. 이에 영문을 모르던 제가 고개만 갸웃하고 있는데 마침 동서 부녀 사이에 끼어서 눈물만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응급실 밖으로 조용히 모시고 나서 여쭈어 보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무슨 상황이긴.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겪는 일이지. 네 동선의 친정 아버지가 사실 위암을 오래 앓고 계셨더라고. 근데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죽을 작정으로 딸한텐 투병 사실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로 버티셨다더라. 오늘도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선 저렇게 응급실까지 실려와 놓고 수술 안 받고 버티고 있지 뭐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건가요? 다행히 위암이라는 게 완치율이 높아서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면 소생하실 수 있다는데 아휴, 좀 미안하구나. 결혼 반대하는 주제에 이런 꼴이나 보여주고 앉았으니. 아니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동서 아버지께서 이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동선 자기 남편을 원망하게 되겠죠. 속수무책으로 장인어른 떠나보낸 죄인이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님께선 지금 그걸 걱정하고 계신 거고요. 둘째 아들이 동서한테 구박받으면서 살게 될까봐, 자칫 잘못하면 이혼까지 겪게 될까봐요. 뭐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 살리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말을 마친 전 곧장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선 감사하게도 지인들을 총동원해 암 전문 병원 입원 자리를 잡아주셨고 동서의 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암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시작하셨죠. 또한 전액 무상 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고요. 동서의 아버지가 이송된 암 전문 병원에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시간 기부금을 내오고 계셨던 덕분이었죠. 물론 그러니까 동서 아버지의 치료비를 핑계로 결혼을 받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시부모님께선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비로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제 진심을 말씀드릴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분께서 무슨 걱정 때문에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돈으로 사람 없인 여기실 분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부모님의 딸인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뭘 어떻게 해? 큰아드님 말론 자기가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직업인 회계사가 되어서 부모님 호강도 시켜드리고 누구한테도 쉽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두 분 평생의 한도 풀어드리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제가 남편을 내조해 보겠습니다. 어지간한 각오 아니면 나서거라. 듣자니 회계사 시험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시험이라고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충고 하나 하자면 지압이 내조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야. 네,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전 지금껏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아드님의 꿈을 꼭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번듯한 사내로 만들어 낼게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께선 마침내 마음을 여셨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정식으로 맺게 되었어요. 이후 남편은 제 내조 덕분에 시험에 떡하니 합격해 번듯한 회계사가 되었고요. 또한 동서의 아버지가 위암 완치 판정도 받으면서 전 그야말로 시댁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절 참 많이 아껴주셨고 특히나 동서는 제 말 한마디면 꿈뻑 죽을 정도로 늘 고마워하면서 지냈죠. 동서에게 전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정말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기만 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몰랐습니다. 오래지 않아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먹구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5살 된 딸과 3살 난 아들의 엄마가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친정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셨던 탓에 건설회사 대표 자리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자신다운 선택을 내리셨어요. 우리 회사 대표 자리를 너와 네 오빠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점찍어둔 사람은 있으시고요. 당연히 있고 말고 우리 회사 말단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사 자리까지 올라온 젊은 인재가 하나 있어. 능력도 원체 높은 데다가 건설업 제일 밑바닥부터 잔뼈가 굵었으니 아무래도 믿고 맡길만 할 거다. 잘 생각하셨어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들 생계도 같이 어려워지는 건데 당연히 건설업 전문가한테 경영을 맡기셔야죠. 저는 패션 디자인 전공이고 오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이라서 사실 둘 다 건설업 잘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경영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회사 대표 지감을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셨지만 그 와중에도 부모는 부모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회사 지분의 일부를 팔아서 저와 오빠에게 반씩 미리 상속해 주셨어요. 저와 오빠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요. 막상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기다 보니 이걸 어떻게 써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프로그래머인 친정오빠가 먼저 창업을 결심했어요. 이에 전 친정아버지께서 미리 상속해 주신 돈의 일부를 오빠의 회사에 투자하고 30억 원어치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받아 안방 금고에 안전하게 잘 넣어두었죠. 그러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도 창업을 하고 남편도 회계사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젠 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이에 저는 오랜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부티크 의상실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이처럼 여러 상황들이 며칠 사이에 숨가쁘게 돌아가게 되다 보니 두 아이를 제가 직접 돌볼 여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부티크 의상실을 운영하게 되면 집안 살림살이를 누가 해야 할지도 걱정이었고요. 가뜩이나 남편은 회계사 일로 무지하게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전 고심 끝에 육아와 살림살이를 대신 도맡아줄 가사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동서가 먼저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 베이비시터 출신 가사 도우미가 한 분 계신데 추천해 드릴까요, 형님? 베이비시터 출신 가사 도우미라는 말에 솔깃한 전 되물었습니다. 베이비시터 출신이시라고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 친정이랑 시댁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분이라 이런저런 일 참 많이도 하셨대요. 그래도 대학까지 잘 나와서 원래는 베이비시터 겸 가정교사로 일했었는데 요즘 젊은 엄마들 등살이 워낙 드세다면서 가사 도우미로 전직하셨어요. 차라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살림살이 대신 살아주는 가사 도우미가 훨씬 낫겠다면서요. 그럼 저희 쪽이랑은 잘 안 맞지 않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가사 도우미 같아서요. 그거야 요즘 젊은 부모들 등살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형님네는 인격적으로다가 훌륭한 분이시니까 제가 말만 잘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마음 같아선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얼마 전부터 일을 다니기 시작해서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도 허리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이 대신 봐주시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야 좋죠. 대신 남편한테 얘기는 해보고 결정할게요.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걸 남편이 불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전 남편에게 가사 도우미를 모셔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동서가 추천한 가사 도우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덕분에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던 전 곧장 가사 도우미분을 고용했어요. 그분은 역시나 듣던 대로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살림 솜씨도 솜씨거니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교육도 함께 해주시는 모습이 참 만족스럽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 근무 첫 달부터 급여 인상과 함께 보너스를 지급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방 금고로부터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쓰던 안방 금고는 귀금속이나 중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박스 정도 크기의 금고였는데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 금고를 볼 때마다 금고의 위치가 출근할 때와는 다르게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금고에 손을 댔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틀어짐이었어요. 하지만 0.1cm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패션 디자이너란 직업을 가진 제 눈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틀어짐이기도 했죠. 처음엔 전 가사 도우미분께서 청소하다 건드렸나 싶어서 물어보았어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사님.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며칠 안방 금고를 누가 손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하시다가 조금씩 건드려졌나, 그래서 움직였나 싶어서요. 그러자 가사 도우미가 아주 사람 좋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사모님. 안방은 매일 청소하지만 금고 쪽은 안 건드렸어요.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금고 같은 중요한 곳에 함부로 손댔다간 괜한 오해받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요. 여사님을 의심한다는 건 아니니까 괜히 심려치 마세요. 혹시 첫째가 만졌던 건 아닐까요? 첫째 5살이면 한참 호기심 많을 나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요 며칠 안방에서 혼자 많이 놀고 있는 걸 제가 자주 보기도 했었고요.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 나이던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의 금고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건드렸다가 꾸지람을 들었던 적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별다른 걱정 없이 금고 비밀번호만 바꾸어 놓았죠. 금고의 비밀번호 버튼 중에 제가 자주 누르는 버튼에만 손때가 많이 타 있었기에 아무리 첫째가 5살이라고 해도 손때 묻는 버튼만 마구 누르다 보면 우연찮게도 열리게 되어버릴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전 한시름 덜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부티크 의상실 창업을 위한 중요 서류를 금고에 넣어둔 걸 깜빡하고 출근했던 날, 급하게 서류를 챙기러 집으로 돌아온 전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추악한 목소리를 듣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들키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조심해서 만져. 괜찮아. 내가 애들 핑계 대면서 잘 둘러대서 의심 다 풀어놨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비밀번호 바뀐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잘해봐. 비밀번호 버튼 중에 손때 묻은 숫자들만 잘 조합해보면 열릴 거야. 벌써 며칠째 안 열리고 있잖아. 이거 분명 주인년이 비밀번호 바꿔놓은 거 분명해.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해? 금고문 못 열면 안에 들어있는 3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도 못 빼가는 거잖아. 순간 공포에 휩싸인 전 온몸을 달달달달 떨고야 말았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니 도둑년을 제 손으로 집에 들인 것도 모자라서 이를 그렇게 꾸며놓은 사람이 다름 아닌 한 식구인 동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가사 도우미와 동서 모두 제 두 아이들이 어느 유치원을 다니는지 뻔히 알고 있었기에 현명하게 처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한껏 겁에 질린 채로 집을 빠져나와
곧장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동서와 가사 도우미가 둘이서 짜고서 제 집에 있는 3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도둑질해갈 요령이란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제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입을 턱 틀어막고 속삭이더군요. 이래서 눈치 빠른 것들은 싫다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돈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바치기나 하고 말이야. 다 눈치 깠으면 이년아 입 닥치고 비밀번호나 불러. 비밀번호를 대체 뭘로 바꾼 거야? 네, 맞습니다. 동서와 가사 도우미의 흉악한 작당 모의에 시어머니, 아니 시모도 한패거리였던 것이었어요. 도저히 솟아날 구멍조차 없을 것만 같던 절체절명의 순간, 저에게 단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시댁에 저와 시모 단 둘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시모를 제가 힘으로 제압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이에 저는 있는 힘껏 시모를 패대기 쳐놓곤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도망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치해 있는 두 아이를 데려다가 친정오빠네 집으로 향한 것이었어요. 안방에 있는 금고야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년들이 당장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가장 시급한 일은 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년들이 금고를 당장 열어 3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도둑질해갈 수 있다 쳐도 전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오빠를 마주한 전 울며 불며 그년들의 흉악한 작당 모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데 오빠, 나 도망치느라 휴대폰 어디다가 잊어버렸나 봐. 경찰에 신고하게 휴대폰 좀 빌려주라. 아직 경찰에 신고 안 한 거야?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하얘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어. 당장 아이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를 잘했어. 그쪽 사람들이 조카들 신상 다 알고 있는데 함부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아이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 당장 그년들 감옥에 쳐넣을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조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대책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경찰엔 그때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친정오빤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모든 작당 모의를 알아버린 제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었기에 금고와 짐을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임시로나마 거처를 옮겨두기 위해서였죠. 그년들이 알 수 없는 안전한 거처로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한껏 초조한 모습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회사 근무 시간이잖아. 그게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얼른 집에 가보라길래 난 당신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급하게 왔지.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휴대폰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진짜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냥 집에 가보라고만 했어? 그냥 얼른 집에 가보라고만 했어. 근데 이 형님은 또 무슨 일로 같이? 그날 남편은 정말 아무런 내막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한시름 덜었죠. 적어도 남편만큼은 그 흉악한 작당 모의와 한패거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 편이란 건 단지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년들의 작당 모의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당분간 머물 거처로 금고와 짐을 옮겨준 것이었어요. 물론 그 임시 안전가옥은 친정오빠가 직접 마련해준 집이었고요. 또한 임시 안전가옥으로의 이사는 제 친정오빠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서와 시모와 가사 도우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일단 절 피신시켜 놓자는 생각 말이에요. 또한 남편은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 아직 경찰에 신고를 못했단 말을 꺼내자 친정오빠와 다소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 신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괜히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가 해코지 당하는 것보단 조용히 처리하는 쪽이 훨씬 낫겠지. 더군다나 이건 집안일이잖아. 안 좋은 가정사 때문에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당신이랑 처가댁 체면에도 좋을 것 없어.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게 남편은 동서와 시모를 제 앞에 불러다 앉혀서 아주 호되게 꾸짖었어요. 재수 씨가 어떻게 제 처에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사돈어른 위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엄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덕분에 회계사 될 수 있었는지 벌써 잊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한테는 평생의 은인이라고요.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내 얼굴 보고 살 생각하지도 말아요. 확 의절해버리려니까. 그런 남편의 호통에 시모와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전 그들이 모르는 임시 거처에서 머물며 하루하루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 친정오빠가 미국 대기업과 거래가 성사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남편이 저와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회사에 반차를 쓴 날이었고 전 두 아이를 직접 유치원에 보내놓은 다음에 안전가옥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임시 안전가옥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시모와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금고를 부수어서 30억 양도성 예금 증서를 가져가기 위한 공구들을 마치 무기처럼 들고 앞장세워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제 면전에 공구를 무기처럼 들이밀며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데 숨어서 지내면 우리가 못 찾아낼 줄 알았니? 정말 끈질기시네요. 왜요? 그거로 저 때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가져가시게요? 왜? 우리가 못할 것 같아? 그 말에 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가짜나서 웃음이 다 나오네. 에라이 무식한 노인네야. 겨우 그딴 걸로 금고가 부서지겠어? 넌 이 공구들이 금고 부수려는 걸로 보이니? 비밀번호 순순히 불지 않으면 니년 태갈통부터 부숴버릴 거야.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던가. 금고 비밀번호 그거 남편도 몰라. 나 건드리면 비밀번호는 영원히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라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너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일하던 김 여사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바로 유치원에 가 있지. 왜? 니년 자식들 인질로 잡아서 데리고 오려고. 그 말에 전 또 한 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무기까지 들고 있는 당신들이랑 왜 맨손으로 굳이 말에 섞고 있는 걸까?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나 지금 일부러 시간 끌고 있는 거잖아. 하는 순간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장 차림의 사내들에게 주범으로 지목되어 제일 먼저 제압된 사람은 시모도 동서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남편이 제게 외쳤어요. 아니 여보, 이 사람들 당신이 부른 사람들이야? 뭘 단단하게 오해한 모양인데 이 남자들한테 설명 좀 해줘. 응? 난 아무 잘못 없어. 그저 당신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너 대학 다닐 때 전공이 경영학이 아니라 혹시 연극영화과였니? 세상 내 편인 척, 든든한 남편인 척 연기가 아주 제대로더라. 하마터면 깜빡 넘어갈 뻔했을 만큼 이 모든 작당 모의의 주동자가 바로 너라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외치는 찰나 경찰들이 우르르 도착했습니다. 이에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경찰들에게 휴대폰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경찰은 남편과 시모 그리고 동서 모두의 손에 수갑을 채웠죠. 동시에 제 아이들을 잡으러 갔다던 가사 도우미 또한
검은 정장 사내들의 손에 붙들린 채로 잡혀와 경찰에게 인계되어 수갑을 차게 되고야 말았죠. 물론 제 아이들은 둘 다 모두 안전했고요. 여보, 진짜 왜 이래? 나는 아무 잘못 없다니까. 잘못이 없기는 증거까지 버젓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제압되고 수갑도 제일 먼저 찬 거지. 우리 오빠가 마련해준 대책이 안전가옥 하나뿐이었는 줄 알아? 보안업체 사장님도 소개시켜줬어. 네, 맞습니다. 친정 오빠는 저와 두 아이를 위한 안전가옥을 마련해주면서 보안업체 사장님 또한 함께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보안업체 사장님의 정체는 김희진 씨? 너 진짜 희진이 맞구나. 형님 통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왜? 나 고아원에서 지낼 때 너가 부모님이랑 형님이랑 가끔 봉사활동 왔었잖아. 그리고 그때 내가 너한테 초코파이 주면서 덕분에 내 생애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 그제서야 전 보안업체 사장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에게 봉사활동의 기쁨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고아원 소년이더라고요. 제 친정 오빠랑은 남자들끼리 가끔 모임 자리를 함께하면서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이였고요. 아무튼 그날 보안업체 사장은 이런 일을 많이 맡아서 처리해본 전문가답게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렸죠. 내 경험상 남편도 한패거릴 확률이 높아. 보통 이런 상황은 가족 전체가 작당 모의를 했을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래도 남편은 날 위해서 시댁 식구들이랑 의절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의심스러워. 시어머니라는 인간 전화 받고 남편이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보통 그런 계획을 들켰으면 빨리 도망을 쳐야지. 근데 버젓이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내한테 가보라고 한다. 그것부터가 이미 한패란 소리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퍼즐도 깔끔하게 맞춰지고 의절하는 척 연기하면서 네 곁에 머물러 있다가 친정 오빠란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그 순간 들이닥쳐서 아마도 널 겁박하려는 속셈일 거야. 네가 어디에 숨어 지낼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너의 편인 척 행세해야만 했을 거고. 말이야 그럴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체 사장은 제 남편 몰래 안전가옥에 홈 CCTV를 설치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홈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 줄 알아? 내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집을 비울 때마다 너랑 시모랑 전화 통화하면서 작당 모의 하는 영상.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난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오빠 미국 가는 날에 방패막이 없어진다고 그때 거사 치르자고 하는 통한 목소리까지 CCTV에 다 찍혀 있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정장 사내들이 경찰에게 보여주었던 휴대폰 동영상은 제 안전가옥의 홈 CCTV 영상이었어요. 남편이 한패거리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또한 당연히 정장 사내들은 절 위해 친정오빠와 보안업체 사장이 준비해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안전가옥 바로 옆집에 처음부터 24시간 상주하고 있었어요. 홈 CCTV로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싶은 순간 들이닥쳐서 절 구할 수 있도록요. 또한 두 아이의 유치원 근처에도 경호원을 배치해 두었고 덕분에 아이들을 잡으러 갔던 가사 도우미를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은 전혀 모르는 채로 준비된 작전이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 나간 시댁 쓰레기들과 가사 도우미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어차피 너랑 너네 식구들은 끝났어. 그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왜 갑자기 돈에 눈이 돌아버린 거니? 적어도 너 하나만큼은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었잖아. 어차피 다 끝났다며. 사람 이렇게까지 몰아세워놓고 고해성사라도 하길 바래? 혹시 알아? 그럴싸한 사유라도 있으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라도 한 장 써줄지.
이에 잠시 망설이던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곤 이실직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야속하더라. 어떻게 생판 남한테 회사 경영권을 넘겨줄 수가 있어? 당신이랑 형님이야 경영 잘 모른다고 해도 난 엄연히 경영학까지 전공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애꿎은 남한테 경영권을 넘겨버리느냐고. 겨우 그런 이유로 이딴 짓을 벌인 거니? 친자식인 나랑 오빠도 눈독 들이지 않았던 경영권이야. 그걸 당신이 왜 함부로 넘봐서 이 사달을 내? 당신 피 섞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가면서까지. 사이도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자격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던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더라. 그래서 그랬어. 근데 아이들은 진짜로 딱 인질로만 쓸 생각이었어.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생각 없었어. 이거 하나만큼은 믿어주라. 웃기지 마. 자식을 인질로 쓰는 것부터가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고 당신이 인간 자격 없다는 증거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선처해주라.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다신 당신이랑 아이들 곁에 얼씬도 하지 않을게. 영원히 사라져 줄게. 선처?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거 애초에 해줄 생각 추호도 없었거든. 정선처를 받고 싶으면 지옥까지 떨어져서 저승사자한테 빌어. 이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아. 그렇게 외친 전 곧장 금고를 챙겨들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 시모와 동서는 그야말로 눈물 콧물 오열을 해가며 절 붙들고 늘어졌지만 경찰과 경호원들에게 팔이 비틀려 제압이나 당했을 뿐 그 길로 경찰차를 타고 구치소로 직행했답니다. 이후 그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고 있어요. 단 한 사람, 시모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아 교도소행은 면했지만 죄수가 된 지 아들내미 옥바라지를 하며 몸과 마음의 병 모두를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죠. 소식을 들은 전 이런 개차반 장례식엔 어떤 사람이 오나 궁금해서 장례식 구경을 가봤는데 빈소에 정말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지들도 쪽팔린 줄 아는지 장례식도 3일상이 아닌 1일상으로 번갯불 콩 볶아 먹듯이 후다닥 해치워버렸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참 잘 어울리는 비참하고 쓸쓸한 결말이었다고나 할까요. 한편 제 두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닮아 포근한 마음씨가 일품인 사람으로 잘 자라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 어릴 적 친구였던 보안업체 사장과 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진지한 만남이죠. 그 남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오셨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남자와 인연이 될 수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만큼 더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이처럼 전 지금 지난 상처 따위는 모두 잊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새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이 행복 이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